자,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6.25 기념사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거 중계 안 한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북한의 언급이 없는 평화와 자주국방의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북한군이 주적이네 나발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측의 갈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한국군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대이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날 필요가 없게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춰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6.25 전쟁 기념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 걱정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유족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 유공자법 개정안 등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현행 돌격 보병 및 징집병 위주의 군 체계를 첨단 장비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그 야당에서 모병제 얘기 꺼냈다고 막 화들짝 해갖고 막 난리들을 치는데, 몇 번 말하지만 앞으로의 군대는요, 말 그대로 AI가 좌지우지하고, 갖고 있는 군 장비의 첨단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율적 운행이 전투력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진짜 소총 놓고 따꿍따꿍 하거나, 인해전술로 밀어붙인다고, 갑자기 총알 떨어져서 몽둥이 들고, 이 총검 꽂고 싸우는 그 시절이 이미 지났어요. 한 사람의 판단과 한 사람의 조정 능력에 의해 가지고, 진짜 전쟁의 상황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임요한의 피나, 홍진호의 능력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스타 하는 거 아마추어 수준들 보세요. 전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군이 강화되고, 그게, 만일에 우리가 사병을 대체해서 옵티머스가 우리 대신에 나가갖고, 그 전투, 보병 로봇들이 나가갖고 전투를 한다고 치면요. 와, 그때 그런 전쟁을 만일에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우리가 스타라, 또 뭐, 스타크래프트로 갖고 전 세계를 다 밀어버렸듯이 지구 정복도 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IT 기술이랑 거기에 응용 능력이라고 봐요. 그럼 그걸 살려야지. 왜 우리 진짜 젊고 아깝고 똑똑한 20대 청년들을 데려다가 1년 6개월 동안 내내 침상이나 닦고 점원화 시키고 계속해갖고 전투 요원도 아닌 비전투 요원도 아닌 그렇다고 뭔가 성취라든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 없이 시간만 죽 때리다 오게 만들고 결국 거기에 엄청난 비용들을 소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원격 전투 또는 로봇이나 앞으로 AI로 활용한 대리 전투들이 이제 공공연히 돼 있고요. 미국도 가장 막강하게 됐고 있는 화력 중에 하나가 무인 리퍼 부대 같은 거잖아요. 무인기 리퍼기 띄워놓고 그 리퍼기 조종해 가면서 결국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헐리우드 옆에서 지휘사령부 채워놓고 3,000km, 4,000km 밖에 있는 비행기로 조종해서 전쟁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진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보병도 필요하고, 탱크도 필요하고, 평병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 역시도 적과 대면에서 1대1로 부딪혀갖고 전투하는 시대 지났다니까? 이미 다 무인기로 바꿔가고 있고 자동 사격 통제 장치로 가면서 모든 포병들이 지금 AI화 돼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 침상 안 닦는데요, 요새. 개인 침대라 가지고.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씨. 이제 이러다가 군대 보내고 난 다음에 파출부 아줌마들이 연병장 청소해주게 생겼어, 지금. 이따 이러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 개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캡스한테 다 시키자. 아니면 청소도우미 불러갖고 우리 군인들 힘드니까 배식도 에버랜드에서 나가서 해주고 청소도 청소 용역업체 보내서 해주고 빨래도 크린토피아가 군복 다 빨아주라. 이게 첨단이 아니라고. 근무하는 방식과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드론 조종하고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탐색하는 애들이 왜 화생방하고 유격하고, 구부하고 합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왜 필요하냐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변화되는 미래 군 환경에 대한 이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기술전에 대한 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만 군대에 대한 일종의 저항감도 덜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여낼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60만 명 강제로 진립해서 걔들 놀리면서 무슨 테니스병 시키고 사택에서 파출부 시키고 운전병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사실은 비전투 병과 쪽으로 흘러나가갖고 고생하다 오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진짜 전투하는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실제 전투 활용에 들어가는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인력들은요, 진짜 제대로 된 병과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병과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 대우해주고 더 전문화시키고 더 오래 군생활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훈이라든지 보장에 대한 부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지. 걔들은 진짜 몸 바쳐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편을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남북의 평화가 정착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논의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주변 국가하고의 외교적인 어떤 안정성, 거기에 대한 보증을 받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주적을 북한으로 예시는 하고 있지만, 왜냐면 북의 위협이 가장 강하고 있지만, 이 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요, 북이 우리를 원초적으로 미워하거나 또는 우리를 공격해갖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발이나 전쟁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외압에 의해서 외교적인 어떤 충동적인 압박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생길 이유가 훨씬 커집니다. 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유 없이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무인기를 보내서 그냥 싸웁니까? 윤석열이 말을 싸가지 없이 와서 김정은이 싸움을 걸어올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김정은도 자기 체제 유지하고 인민들 먹여 살리고 국가로서 발전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과 국가가 가지는 조직의 목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전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유는요. 북한의 내적 원인보다는 외적 압박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워낙 많이 망쳐놨던 거를 시진핑하고 취임하자마자 만나서 굉장히 많이 풀어냈다고 봐집니다. 경제적 공조도 수출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고 지속적인 경제적, 외교적인 어떤 그 안정성도 어느 정도 중국하고는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 러시아하고의 압력과 갈등은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 쪽에 외교적인 연결고리를 요구하는 듯한 이러한 볼멘 소리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외교부에 넘어왔던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인데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요.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의 군사 활동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평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나달라는 거지. 그렇죠. 예? 빨리 일본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 너네 뭐해? 우리는 한국과 하고 싶다니까. 왜 안 하는 거야? 왜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거야? 애 같아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산 석유 원유를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그것도 90달러가 훨씬 넘는 가격으로 국제 시사보다 비싸게 사주면서 일단 환심을 얻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북방 개발 쪽 사업 쪽에 대해 갖고 일본이 돈을 대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방 영토 반환 조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사실상 전부 거의 철회를 해버린 상태에서 외교 정치 논리에서 아예 빼냈어요. 그만큼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러시아 쪽에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은 이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나토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하고 각을 세우는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러시아가 지금 화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체코를 통해가지고, 155mm 포탄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체코한테 파는 거니까. 근데 체코가 이걸 받아갖고 지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호대가리 해가지고 또 우크라이나한테 넘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체코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대리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 당사인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압박을 받은 건지 협조 차원에서 가는 건지 모르지만 이러한 체코의 군수 물자를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지는 나토를 지원하고 있는 듯한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매우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히나 대한민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국토개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빙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뭐 AI 기술,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세계 최첨단이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꼭 끼고 가고 싶은데 중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밀접하는 지난 한 1년 동안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러시아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전자권 회수를 하기 위해 하고 DMZ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남북 간의 정전 협정을 종전으로 끝내는 요 협정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전전 협정의 당사국이 러시아이기도 하다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앞으로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해줄 게 굉장히 큽니다. 즉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북한하고 같이 정전협정 하자라고 통 크게 밀어주게 되면 전자권 회수나 지금
지금 DMZ법의 발효라든지 남북 간 교류나 왕래에 대한 부분 안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외교 단계로 가진 못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먼저 설쳤기 때문에 트럼프 달래느라고 거의 한 1년을 뭐 10달 가까이를 보낸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또 한 넉 달 이상을 우리가 시간 소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서쪽부터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관련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그래서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다 친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저기 근데 그 외교부가. 정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히나 외교 안보 라인 안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밑에 있는 그 외교안보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한때는 송영길 러시아 특사설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아저씨도 요새 하는 거 보면 지금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종의 어떤 장치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하는 차관이에요. 특히 한국하고 북한 비롯해서 대아시아 외교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평양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최선희 북한 외무상 만나서 뭐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거나 뭐 요런 거를 최전선에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이거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러시아가 시그널을 보내면은, 한국 정부 진짜 이제 그만 좀, 제발요. 지금 러시아 전문가들이 애가 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그 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간을 통해가지고도 러시아가 계속 시그널을 보낸대요. 한국 정부 빨리 들어와라. 제발. 우리는 한국 정부하고 뭔가를 너무 많이 하고 싶다.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외교부 쪽에 계속 얘기를 해도 외교부 실무 차원에서 그게 끊긴다는 거야. 위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락 그 실장의 교체도 한번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일에 이제 새로운 국가안보 차장이 오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름 김현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오래된 인물이긴 하지만 정세영 장관 같은 분들도 대북적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방 지금, 외교를 위해서는 한번 좀 준용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주파와 관료파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맹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맹파도 그러니까 위성락은 동맹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기존에 있는 동맹들을 그렇죠. 우선시하는 그렇죠. 동맹파들. 근데 외교부 실무 라인은 관료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얘들이 보고 배운 대로 외교 공무원들 리드가 제일 오래된 중요한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철저하게 그 관성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또 하나의 27년도를 준비하는 하반기 때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미국이 북한한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하게 되면 대북 문제에 대한 화해 프로세스는 생겨날 것이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손을 선제적으로 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되는 지금 거거든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이요. 네, 그래서 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통령의 어떤 그 방안이, 정책적 방안이 꼭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요새 그리고 미안하네요. 욕 그렇게 듣고 계신 분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있는 느낌이라.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미국 스파이에 준하는 사람들 누구누군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차마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행동도 눈여겨보고 있다. 예,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만 흐린 눈하고 못 본 척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고 움직임 다 포착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